세계 IT 업계의 거물로 꼽히는 제1교포 3세 손정희 회장. 지난해 그는 강연 도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번 세기 내에 지식뿐 아니라 지성에서도 인간을 추월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손정희 회장은 예정된 은퇴마저 미루며 인공지능 사업에 사활을 걸겠다고 발표했죠. 이런 현상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며 인공지능 사업 강화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죠.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의 기술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AI. 세계가 인공지능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일어나는 인공지능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잘 하는 기능조차도 인공지능이 또는 컴퓨터, 기계가 대신해 주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사회라는 개념이 바뀌는,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가 같이 사회를 이루어가지고 공존하는 사회가 된 거고요. 인공지능은 도구예요.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쓸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아마 사회에서 얻어가는 이익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가상현실과 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그 중심에서 거대한 두뇌 역할을 하게 될 인공지능. 이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간의 일상으로 들어왔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거대 기업의 스폰서를 받는 연구소에서 태어난 인공생명체 모건. 놀라운 스피드로 성장하지만 이내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합니다. Nice to meet you, Morgan. Nice to meet you, Lee. 창조자에 반항하는 신인류를 그린 영화. 흥미롭게도 지금 본 이 영상은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넥스트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해 그림을 생산하고 있죠. 렘브란트의 작품 300점 이상을 분석해 데이터를 얻은 후 3D 프린터를 통해 렘브란트가 자주 사용한 구도와 색채, 유화의 질감까지 재현한 그림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죠.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창작과 예술, 감정까지 넘어서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보통 AI로 불리며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결정, 즉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식 활동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일상으로 들어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Questions to Siri. Who are you? I'm Siri, here to help.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기를 하나씩 가지고 Can 있죠. we get back to work now? 사람 말을 알아듣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는 물론 알아서 사진을 분류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자동 사진 분류 기능도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매일 바꾸는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튜링 본비를 개발하죠. 앨런 튜링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한 생각하는 컴퓨터. 이것이 최초의 인공지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계가 모든 경우의 수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이죠.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56년 미국 뉴햄프셔주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맥카시 교수로부터 인공지능 연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공지능이 필요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는 적어지고 부양할 인구는 많아집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해 인구 절벽 상태에 도달하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하겠죠.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은 3D 업종이나 재난 구조 현장, 맞벌이 가정의 베이비시터 로봇 등 인류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훨씬 적고 많은 노인들을 부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려면 일의 생산성을 10% 20% 향상시켜가지고는 안 되고요. 2배 정도는 향상을 시켜야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사람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과 같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죠. 이 환자가 폐암을 진단한다 그럽시다. 그럼 이 사람이 폐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봐야죠. 여러 가지 조사 자료도 보고 이 사람의 식생활도 보고 담배 피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폐암이 있다 없다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이런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아주 고도의 의사결정한 거죠. 이것은 사람보다 더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문제를 타개할 중요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능력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난해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기의 대결이었던 알파고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너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4대1 알파고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때가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계기가 됐죠. 2015년 1월 기준 인공지능 관련 연관 검색어 1위가 단순히 로봇 청소기였다면 대국 이후 경이롭다, 무섭다 등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을 표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새로운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2016년에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여기 같은 제품을 선전하는 두 편의 광고가 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광고를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같은 제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하셨나요? 두 광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광고는 사람이 콘티를 짠 거고요. 두 번째 광고는 인공지능이 콘티를 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로봇 그리고 로봇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이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의 유명한 CF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F 감독과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실제로 대결을 한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두 개를 온라인에서 대결을 붙였는데 아직까지 일본인의 정서에는 첫 번째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한 55대 45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만든 콘티가 더 좋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미만의 강의를 할 땐 대부분 뒤에 게 재밌었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봐서는 확실히 이제 인공지능이 그 향후에 이러한 광고나 어떤 트렌드를 이끌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도대체 기계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딥러닝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2단계는 탐색, 추론, 지식이 가능한 고전적인 인공지능, 3단계는 검색 엔진이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4단계가 딥러닝을 받아들인 인공지능이죠. 각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전자제품이 1단계에 속하죠. 2단계는 행동 패턴이 다채롭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3단계부터는 학습이 도입됩니다. 검색 엔진이 내장돼 있거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판단하지만 변수 대처 능력은 떨어지죠. 4단계는 기계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정보 자체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특징을 스스로 터득해 생각하는 레벨, 이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마치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바로 뇌의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뇌를 연구하는 걸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뇌를 연구하다 보니 그 뇌는 수많은 객체와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뇌. 각 세포는 시냅스로 정교히 연결돼 있죠. 이러한 인간의 뇌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이미 1940년대 개발됐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초당 데이터 처리 능력이 놀랄 만큼 향상됐고 처리할 데이터를 방대하게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됐죠.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인 딥러닝 자원이 풍부해진 겁니다. 이미지를 대량으로 보여주면 딥러닝 기술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그 대상이 인간인지 고양이인지 개념을 터득하는 거죠. 스스로 규칙을 만듭니다. 이 개념이 확립되면
인간이나 고양이의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방대한 양의 컴퓨터와 거대한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AI가 이제 이렇게 붐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 인공지능을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데이터 양이 아주 많이 부족했어요. 사람도 학습을 하려 그러면 그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컴퓨팅 파워입니다. 컴퓨팅 파워라는 것은 뇌가 정말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다 못하는 것처럼 컴퓨터 역시도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산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받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한 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서버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함께 발전이 됐습니다. 인공신경망 번역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실시간 번역 기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졌고 컴퓨터가 곧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인공지능이 주목하는 최신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유명 SNS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AI의 핵심 키워드로 메신저와 챗봇을 꼽기도 했는데요. 국내에도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상용화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열띤 회의가 계속되는 이곳. 인공지능과 메신저를 결합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질문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학습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수록 대화 품질이 향상되고 메신저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금융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챗봇.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챗봇이라는 거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앱이나 웹처럼 이렇게 뭔가 누르거나 클릭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뭐 해줄래? 뭐 좀 물어보면 답변도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전화나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아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에 가까운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메신저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입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 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챗봇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나 배고파라고 만약에 쳤을 때는요, 배고파라는 말에 대해서 동일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챗봇은 만약에 저렇게 뭐 먹고 싶으라고 사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전에 얘기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사과라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챗봇은 배가 고프니까 사과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로 문맥, 즉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스테이크집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뭐 스테이크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요, 왼쪽의 과거의 챗봇들은 내가 지금 강남역 주변에 스테이크집을 찾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고, 오른쪽에 있는 챗봇은 그 찾은 스테이크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챗봇들은 문맥을 이해하고 확장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애 도우미를 자처하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챗봇 스타트업 기업. 이곳에선 인간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카운트가 20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특히 연인들의 메시지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앱이 화제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많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사람을 이해하고 힐링하는 텍스트 기반의 감성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 내 감정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세탁기나 이런 자동차 같이 기능적인 것만 딱 중요한 제품보다는 좀 더 인형이나 이런 것처럼 좀 더 감성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셜한 마케팅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뭔가 정보를 알려주고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팅 곳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남다른 아이디어처럼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 늘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근데 왠지 뭔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문맥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정까지 싣고 싶었던 사람들. 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감정을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순이나 이모티콘의 유무, 답장 회신의 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했죠. 연구진들은 심리학과 컴퓨터 공학, 언어학을 토대로 감성 분석 모델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람들의 메신저를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데이터인데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메신저를 되게 일상적으로 쓰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양보다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량이 더 많아지게 됐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저희가 개발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채팅봇이나 이런 거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최신 트렌드인 메신저와 챗봇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상용화의 선봉에 서 있는 음성 비서 서비스죠.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가까운 미래가 궁금하다면 SF 영화 허를 봐야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테오도르는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 비서 사만다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기술이 현실에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IT 업체는 AI와 VR 기술이 합쳐진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개인 비서가 램프 속 화면에 나타나 아침을 깨워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불까지 켜줍니다. 이 시장의 선두는 미국이죠. Alexa, play rock music. Rock music. Alexa, stop. Alexa, how many teaspoons are in a tablespoon? 1 tablespoon equals 3 teaspoons. Okay. Alexa, set a timer for 8 minutes. 8 minutes starting now. 음성 명령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비서를 통한 개인의 업무 처리는 일상이 될 예정입니다. 음성 인식은 문자나 이미지보다 간편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하죠. 국내에서도 음성 인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네, 들어옵니다. 한 유명 통신사에서 한국형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때마침 회의가 진행됩니다. 짧게 10분 동안 컴팩트하게 회의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리야, 10분 후에 타이머 맞춰줘. 10분 타이머를 시작할게요. 이 한계가 워낙 회의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비서.
신문 기사 한 번 나면 이름을 부르고 명령을 내리면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찾아줘. 조금은 낯선 풍경.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장님, 저희 3월 23일 날 외부 미팅이 있는데요. 혹시 그날 뭐 일정이 있으신가요? 무슨 요일이죠? 아리야, 3월 23일이 무슨 요일이야? 3월 23일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약속 잡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리야. 노래 선곡은 물론 날씨 안내, 빠른 길 찾기 등 음성 명령으로 반응하는 스피커. 아리야. 그렇다면 오전 7시에 최근 알람 왜 맞춰줘. 이렇게 음성 인식 비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걸까요? 조명을 켰어요.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뭐 영화 허에 나오는 사만다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이 정도가 돼야지 사실 인공지능인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기계가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뭐 어떤 지능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언어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음성인식.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자연어 처리 엔진이 좀 좋아져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명령어 체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에 얘기하듯이 해도 네, 음성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키에서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 만들어진 지능을 말합니다. 빠르게 향상되는 기술에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야, 노래 불러줘.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여수밤 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리야, 그만. 그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초의 제품은 저희가 냈지만 지금 다른 이런 유사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서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술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고도화되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스마트폰이나 기존 디바이스 내에서도 이런 류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추가로 탑재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서비스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확산도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점점 더 줄어드는 인구를 위한 대안이자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온 인공지능. 하지만 상상의 영역이었던 인공지능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존재감에 당장 위기에 빠질 직업군이 거론되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위협받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됐죠. 세계적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는 경고합니다. Once humans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it would take off on its own and redesign itself at an ever-increasing rate. Humans, who are limited by slow biological evolution, couldn't compete and would be superseded. 그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혼란을 불러온다고 말했고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등 IT 업계의 거물들 역시 인공지능을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이에 대한 우려가 잘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죠. Do you think robots will take over the world? Geez, dude. You all got the big questions cooking today. But you're my friend, and I'll remember my friends, and I will be good to you. So don't worry. Even if I evolve into Terminator, I'll still be nice to you. I'll keep you warm and safe in my people's zoo, where I can watch you for old time's sake. 인공지능 로봇 닉의 섬뜩한 대답. 충격적인 발언에 사람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요. 사실 이 발언은 공상과학 소설가
필립 K. 딕의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다양한 걱정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와 소설 속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어 해가 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터미네이터. 2029년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이 핵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지배합니다.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멸로 이르게 한다는 내용. 이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하면 그리고 사람을 모방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이게 극도로 발전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들이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제를 미리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협의라든지 아니면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그 윤리관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쓰는 답은 어린애가 태어나서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지만 그렇다고 애를 안 낳으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근데 그 애가 사회에 기여를 할 거냐 또는 사회에 나쁜 짓을 할 거냐 하는 거는 부모가 그 애를 어떻게 잘 성장시키고 키우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배제된 인공지능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인공지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인공지능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인공지능이 스카이넷으로 발전할까 우려하긴 너무 이른 상황이라는 것. 인류가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 그리고 줄어드는 일자리가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인 위협이 더욱 현실적인 걱정거리죠. 지난해 발표된 국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일본의 경우 한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 중 일부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죠. 또 2035년엔 노동인구 2명 중 1명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호텔은 인공지능과 로봇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으로 매장 시스템을 자동화했습니다. 일명 계산대 없는 매장.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결제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윤리성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공지능에 적용된 사진 앱에서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해 자동 태그를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앱을 개발한 회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 데이터가 그 사람이 모은 데이터가 주로 백인 남성 데이터만 보여줬기 때문에 흑인 여성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흑인 여성을 보여주니까 뭐 고릴라라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데이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나쁜 데이터가 널리는 것도 좀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사람의 편견을 그대로 따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되죠.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인공지능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논의를 할 때 참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역시도 학습을 시키는 대상 또는 학습을 위해서 들어가는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의 의도가 인공지능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올바른 방향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에서 이제 쫓겨난다 이런 걱정도 굉장히들 하시는데 뭐 그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기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나태해서 있어가지고는 그 기계 침입을 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에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다른 일자리로 대체가 될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좀 해온 단순한 직업은 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분들이 더 창의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필요악이라기보다는 저는 필요한데 그게 악이 될지 선이 될지는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그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장밋빛 미래를 그릴 필요도 너무 섣부른 걱정을 할 때도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공지능 발전사 60년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과 만나 빠르게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지만 아직은 인간을 조력하는 역할.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이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초지능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죠. 즉 어떤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약한 인공지능은 범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발전 상황에 봤을 때는 우리가 겁내는 이러한 인공지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갈수록 이런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기 이전에 좀 예측을 해서 잘못 가는 방향은 가급적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억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 때문에 기술 개발을 멈추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는 상황. 선진국들은 빠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라인 제정이죠. 영국에선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지정,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항목을 결의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에선 로봇 형벌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 일본에서도 연구회를 구성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발빠른 대처로 사람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토의는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인공지능의 윤리가 반영돼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하는 과제를 이제 금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고 그다음에 어떤 그 규약 같은 게 필요할지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쪽도 많이 이제 사회에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할 거고 그런 데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의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비교적 늦게 시작된 편입니다. 연구 후발주자로 기술 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미국의 70% 정도, 2년 정도가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학회에선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죠. 지난 2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모여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와 지원을 위한 토의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쓸 수 있는 인프라 기술, 중요 핵심 코어 기술을 만드는 게 저희 롤이에요. 저희가 만든 기술을 여러 기업에 쓸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소 기술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뭐 실내로 보면은 애트리에서 음성인식 기술 또는 시각 이식 기술 이런 것들을 거의 20-30년 동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국내 인프라로 확산이 돼서 뭐 SKT의 누구 같은 스마트 스피커가 나오고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결과 토종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탄생. 지난해 국내 퀴즈쇼에서 우승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죠. 다양한 관련 분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단순 지식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인문학, 그다음에 기계공학, 그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전산학, 전자 이런 것에 통합되는 그 다학제적 어프로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공지능이 존재하죠.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25년 지금보다 한 단계 진보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곧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미래 예측은 공상과학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있는 것이 지금까지 다 구현이 됐고 앞으로도 그대로 다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사람이 같이 살고 친구로서 살고 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연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실려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능동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고 발전시킬 그런 뭐랄까 그 의지는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겁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불과 같은 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칼과 같은 존재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대체제가 될지,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탄생했고 우리는 이를 좋은 그릇에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죠.